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익은 글자를 봤을 때의 기분 아시나요? 한 가게 앞 검은 양산을 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글 간판 롯데리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국 롯데리아 1호점입니다. 햄버거의 본고장의 한글 간판이라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을 멈춥니다. 며칠 전 11일 임시 개장으로 먼저 문을 열었고 정식 오픈을 앞두고 매장과 메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한국식 버거 이곳에서도 통할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8월 11일 캘리포니아 풀러턴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신다면 눈을 의심하실 거예요. 한낮에 폭염이 내리쬐는 미국 땅에서 사람들이 검은 양산을 들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말이죠. 매장 직원들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산과 생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롯데리아 미국 1호점 개장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햄버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땅의 한글로 쓰인 롯데리아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국적인 글자가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줄을 서 있던 한 젊은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간판을 번역해보면서 롯데리아, 한국 햄버거구나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여성 고객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한국 햄버거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대. 너도 와봐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아이들에게 이게 한국 글자야. 신기하지? 라며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개장 몇 시간 전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죠. 소셜미디어에서 풀러턴에 한국 햄버거집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한국의 햄버거 브랜드가 이런 관심을 받는다니요. 게다가 현지화를 위해 영어 간판으로 바꾸지도 않고 당당하게 한글 간판을 내걸었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매장 앞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남성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런 줄은 처음 봐요. 정말 궁금해서 왔어요. 개장 첫날부터 이런 반응이라니. 과연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매장 오픈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롯데리아가 문을 연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업 판단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풀러턴 롯데리아 매장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3분 거리에는 맥도날드가, 7분 거리에는 버거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조금만 더 나가면 파이브 가이즈, 쉑쉑버거, 칼스 주니어까지 말 그대로 버거, 격전지 한복판에 롯데리아가 깃발을 꽂은 겁니다.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해외 진출할 때는 경쟁이 덜한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롯데리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현지 주민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동네에 또 다른 버거집이 생긴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워낙 선택지가 많거든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만의 단골 버거집이 있어요. 인앤아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성적이고 맥도날드는 아이들이 좋아하죠. 파이브 가이즈는 좀 비싸지만 맛으로는 인정받고 있고요. 그런데 롯데리아 측에서는 이 위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버거가 태어난 나라 한복판에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인앤아웃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거의 종교 수준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70년 넘게 서부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죠. 맥도날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햄버거
시장의 절대 강자니까요. 이런 거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햄버거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롯데리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자들 바로 옆에서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말이죠. 우리는 다르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 거예요. 근처 상권을 분석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지역은 젊은 가족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높고 소셜미디어 활동도 활발한 계층이죠. 롯데리아 입장에서는 최적의 타겟층이 밀집한 지역이었던 셈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무기를 준비해왔는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롯데리아가 준비한 메뉴를 보고 나서야 이들의 전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햄버거를 가져다 파는 게 아니었어요. 대표 메뉴부터 살펴보죠.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비빔 버거. 미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특히 현지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불고기 디럭스 버거는 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패티를 더 두껍게 만들고 소스도 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전략도 정말 치밀했습니다. 세트 메뉴가 $12 77센트예요. 파이브 가이즈가 $15 넘고 쉑쉑 버거가 $14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죠. 인앤아웃이 $8 정도로 가장 저렴하지만 롯데리아는 그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한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고기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일반적인 비프 패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또 다른 분은 새우 버거라니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의외로 맛있네요. 새우가 이렇게 버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롯데리아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김치나 떡 같은 너무 한국적인 재료는 빠져 있었거든요. 대신 불고기, 새우, 치킨 같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재료들로 구성했습니다. 비빔, 버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비빔밥 개념을 버거에 적용한 건데 여러 가지 야채와 소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이게 바로 퓨전이구나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롯데리아의 진짜 전략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미국 햄버거와 정면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K버거라는 말이죠. 기존 미국 햄버거들이 비프 패티 중심이라면 롯데리아는 한국적인 재료와 조리법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새우 같은 재료들은 미국에서도 이미 인지도가 있는 한식 재료들이거든요. 메뉴 구성만 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한국적이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너무 미국화하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요.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이드 메뉴도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감자튀김 외에 치킨 너겟, 치즈 스틱 같은 한국 롯데리아에서 인기 있는 메뉴들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한 고객이 치즈 스틱이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런 건 다른 곳에서 못 먹어봤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메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과연 이들이 브랜드 전체를 어떻게 포지셔닝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 롯데리아 그대로의 분위기였거든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볼게요. 빨간색과 노란색 위주의 브랜드 컬러, 한국에서 쓰던 테이블과 의자, 심지어 음향까지도 한국 매장과 똑같더라고요. 보통 해외 진출할 때는 현지 분위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롯데리아는 정반대 선택을 한 거죠. 벽면에는 한글로 된 메뉴판이 크게 걸려 있었고 영어 번역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현지화 전략이라면 영어를 크게, 한글을 작게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매장 직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지화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더 강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장 음악도 한국 팝송을 틀고 직원 유니폼도 한국과 똑같이 입어요. 심지어 주문할 때 나오는 음성 안내도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가 나중에 나와요. 이게 바로 롯데리아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현지화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미국에서 K푸드 트렌드가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시점이죠. 실제로 손님들 반응을 보면 이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친구들이 진짜 한국 분위기라고 해서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여기 정말 예쁘게 나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고객은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너무 뻔해요. 여기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딸이 케이팝을 좋아해서 같이 왔는데 정말 한국 느낌이 나네요. 딸이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롯데리아가 노린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선택이었어요. 보통은 현지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롯데리아는 우리는 한국 브랜드다라는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매장 한편에는 한국 관련 소품들도 진열되어 있었어요. 태극기 모양의 장식품, 한글 캘리그라피, K-팝 포스터까지 정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에는 리스크도 따르죠. 현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너무 한국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과연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통할지, 그게 진짜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또 다른 한국 브랜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CJ 비비고죠. 이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롯데리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09년 비비고가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상황을 한번 돌아보죠. 당시 국내 냉동식품 시장은 한계가 명확했어요. 가격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CJ 내부에서는 정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과연 해외로 나가는 게 맞을까? 국내 시장도 어려운데 해외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죠. 그때 CJ 경영진들이 내린 결단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미국으로 가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만두를 팔 때는 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비비고는 달랐습니다. 만두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CJ 관계자가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두는 이미 전 세계에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터키의 만티, 남미의 엠파나다까지.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어요. 음식 자체는 익숙하지만 브랜딩은 한국식으로 가져간 거죠. 사람들이 이게 만두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의 만두는 뭔가 다르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겁니다. 초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해요. 현지 유통업체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는 것까지.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만두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비비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나눠주고 시식 행사를 열고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택한 방법이었어요. 무작정 한국식만 고집한 게 아니라 현지 입맛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만두가 인기지만 미국에서는 치킨 만두를 먼저 내놓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치킨에 더 친숙하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또 만두 크기도 미국 시장에 맞춰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한 번에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결과였죠.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비비고가 미국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그들의 초기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로컬 업체 옴니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공장과 유통망을 한 번에 확보한 거죠.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고 유통업체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옴니 인수를 통해 비비고는 미국 서부 지역의 주요 마트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랄프스, 세이프웨이, 알버트슨스 같은 대형 체인점들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치킨 앤 실란트로 미니 완탕이 대표적인 예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메뉴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한 맛이었거든요. 실란트로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정말 인기 있는 허브예요. 멕시칸 푸드에 많이 들어가죠. 비비고는 이런 현지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품에 반영한 겁니다. 한 미국 소비자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처음엔 만두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덤플링이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요. 더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또 다른 고객은 치킨 실란트로 맛이 정말 독특해요. 아시안 푸드인데 라틴 느낌도 나고 정말 신기한 조합이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쌓이면서 비비고는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매출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죠. 분명히 의미 있는 성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판매 지역이 서부 위주로 편중된 거였거든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동부나 중부로는 확산이 잘 안 됐어요. 미국은 정말 넓은 나라잖아요. 지역마다 식문화도 다르고 유통 구조도 복잡하고 특히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서부에서는 아시안 푸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만 동부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중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가기 어려웠죠. CJ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다고 해요. 서부에서의 성공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CJ가 내린 결정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저는 2019년 CJ가 발표한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냉동식품 강자 슈완스를 18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당시 언론에서는 피를 말리는 출혈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리한 투자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요. 한 경제 전문가는 CJ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J 경영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슈완스는 195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통적인 냉동식품 회사였어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브랜드였죠. 슈완스 인수 전후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입점 매장이 3,000개에서 6만 개로 한 번에 점프한 거죠. 20배 증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미국 전역의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냉동식품 코너에 비비고 제품이 당당하게 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게 뭐지? 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집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해외 매출이 6,700억 원에서 인수 직후 3조 1,5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2023년에는 5조 3,800억 원까지 성장했고요. 그중 8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 매출이었습니다. 한 미국 소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만두를 사려면 아시안 마켓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동네 월마트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맛있는 걸로요. 또 다른 분은 처음에는 슈완스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 우리 집 냉동고에 항상 비비고 만두가 있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통의 힘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CJ는 유통 라인을 한 방에 해킹해서
브랜드 신뢰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한 거죠. 슈완스의 전국적인 배송 시스템과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비고 제품을 미국 전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부든 중부든 남부든 상관없이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자의 차례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비비고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롯데리아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글 간판을 내건 이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미국 냉동식품 트렌드를 보면 건강과 간편성이 핵심이에요.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거죠. 한식은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저염분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롯데리아도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고기나 새우 같은 재료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건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기존 미국 패스트푸드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입니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와보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찾아올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 현지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왔는데 계속 올지는 모르겠어요. 역시 익숙한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객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는데 다들 좋아해요. 이제 여기가 우리 단골집이에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반응이 좋았어요.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요. K컬처의 인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롯데리아 같은 브랜드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거예요. 비비고가 유통을 사서 전국 확산에 성공했다면 롯데리아는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매장 중심의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쓸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체성을 고집하는 전략이 버거의 본고장에서도 통할까요? 한글 간판이 미국 땅에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글 간판을 내걸고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진 롯데리아의 시즌2가 정말 기대됩니다. 과연 이들이 비비고처럼 미국 전역을 정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리아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롯데리아와 비비고의 미국 진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 간판을 내걸고 햄버거의 본고장에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롯데리아의 용기와 2조 원을 베팅해서 유통을 사버린 비비고의 담대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국뽕 스토리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